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다우지수가 이틀 만에 1000포인트 떨어지게 만들면 그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한다. 2012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직접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2025년 바로 지금 수치들을 보실까요? 지난주 현지 시간 목요일 관세 쇼크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1679포인트, 그 다음 날엔 무려 2000포인트가 넘게 빠졌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 낙폭만 그동안 4580포인트가량이 됩니다. 다우지수가 이틀 사이에 1000포인트 떨어지면 그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한다. 과연 이 말을 트럼프 대통령은 기억하고 계실까요? 이쯤 되면 대통령은 지금 시장의 혼돈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싸움의 결과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딱 80일, 2달 반 만에 시장이 시간을 거꾸로 돌려놨습니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날이었죠. 그리고 오늘이 4월 9일 정확히 취임 80일 차입니다. 코스피는 17개월 전으로 돌아갔고 나스닥 지수는 15개월 전으로, 애플 주가는 1년 전으로, 테슬라 주가는 6개월 전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11개월 전으로 돌아갔고 달러 환율은 16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은 미국이 돌아왔다 였습니다만 도대체 어디로 돌아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슬로건을 시장이 과거로 돌아갔다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아마 역사에 기록될 날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시간으로 4월 9일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조금 전이죠.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세계 최대 무역전쟁의 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25% 상호관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에 이렇게 관세를 매기게 됐습니다. 기존의 상호관세 34%, 여기에 펜타닐 이슈로 20%, 그리고 중국의 34%의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50%를 추가, 모두 더하면 총 104%의 관세. 사실상 중국산 제품에 2배의 가격표를 붙인 셈입니다. 이쯤 되면 무역전쟁을 넘어 경제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위엔화 평가 절하, 미국 국채 매각, 미국산 농산물 추가 관세 등 보복 카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이 시장은 어디에서 바닥을 잡을 것인가? 아직 더 떨어질까? 아니면 이제 사도될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의 공포가 끝인지 공포가 시작되는지를 가늠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우리가 늘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라는 생물의 기억력, 즉 역사입니다. 관세 쇼크로 시장을 처음 핥히기 시작한 현재 시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단 이틀 만에 미국 S&P 500 지수는 10% 넘게 빠졌죠. 지금처럼 이틀 만에 10% 넘게 빠졌던 건 최근 60년을 통틀어서 단 3번밖에 없습니다.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3월 팬데믹 쇼크, 이 세 시기 모두 전설처럼 회자되는 공포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들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사례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당시 주가가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당시에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금융시장을 뒷받침할 유동성 공급을 준비했다. 이 한마디에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왔죠.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와 경제지표 호조까지 이어지면서 반등이 바로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죠. 이건 조금 더 강력했습니다. 리먼 파산 이후에 연준은 금리를 빅스텝으로 쭉 내렸지만 시장은 반응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꺼내든 카드가 바로 QE1, 1차 양적 완화입니다. 아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대규모 돈을 푸는 비상정책을 가동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더니 그제야 시장은 바닥을 다졌습니다. 드디어 연준이 판을 붙들었다고 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2020년 팬데믹 쇼크이죠. 여기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제로금리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시장은 하락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고 국채, 회사채, 지방채까지 우리가 다 사겠다. 결국 이 말에 시장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엔 2조 2천억 달러짜리 미국판 긴급재난지원금, 기업 살리기 패키지인 케어즈 액트까지 발표됐습니다. 그야말로 돈으로 시장의 성장에, 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넣은 겁니다. 이처럼 시장이 무너지듯 빠졌을 때 반등의 출발점은 늘 하나였습니다. 연준이 돈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푸느냐. 그게 증시의 바닥의 핵심 트리거였다는 건데요. 그냥 우리 잘할게요. 이 수준이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이 이 정도면 됐지라고 느낄 만큼 충분하고 강력한 유동성 공급이 나왔을 때 시장은 비로소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현 상황에서 연준의 유동성 공급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경기 둔화 속에도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를 내리는 포지션은 좀 미적지근한 발언,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긴축기조, 즉 금리를 쉽게 낮추지 않겠다는 쪽으로 발언을 매파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나 좀 내려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은 관세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이번 상호관세의 직격탄을 맞는 업종은 화학, 정유,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2차 전지를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자동차와 2차 전지의 산업에 타격이 클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관세 품목이 아닌데 라고 싶으실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선박 자체가 관세 대상은 아니지만 글로벌 교역량이 줄면 결국 선박의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춘 한화오션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에서 벗어난 업종들로는 방산, 건설, 미디어 엔터, 제약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내수 기반이거나 글로벌 생산에 덜 얽힌 업종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간밤 한국 총리와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관세뿐 아니라 LNG 수입, 조선산업협력, 방위비 분담, 알래스카 자원 개발 등 여러 이슈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 화기애애해 보이지만 속내는 더 많은 협상 카드 그리고 더 많은 주고받기를 준비 중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제약에도 조만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발언이 나온 만큼 이번 관세 쇼크는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